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 망한다고 다 팔라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포시마크를 잘 인수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애널리스트들도 모르겠는 사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사실 그거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네, 1100만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식이 좀 떨어져서 네. 사실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워낙 약간 좀 장기적으로 네. 전망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개의치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한 5년씩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힘든 장, 뭐 최근에 약간 반등하긴 했는데 네. 또 여기에서 약간 좀 더 갈 것이다, 아니면 조정 받을 것이다, 감론음박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사실 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뭐 큰 그렇게 이슈가 예,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자님과 함께 또 하나하나 투자 아이디어 또 네.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유망하다,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후로도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나서부터 급반등을 하긴 했지만 네. 뭐 아직까지 뭐 갈 길이 좀 네, 멀긴 하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일단은 같은 생각이긴 한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성장주를 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이제 뭐 10년을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뭐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드린 말씀은 이게 장기 투자를 하란 말이 아니고 성장주에 투자를 하란 말이다. 이제 그런 해석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10년을 갖고 있어도 10년 후에 올라야 의미가 있는 거지 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을 갖고 있지 않을 거면 10분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10년 후에 크게 올라 있을 주식을 사라 이런 의미니까 결국은 성장주를 사라. 사실 저는 이런 의미로 파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성장주를 고르는 데에 좀 이렇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플랫폼 기업을 사면 된다.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이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저는 카카오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는 제가 공부도 별로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내수 편향적이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이제 사업이 점차로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 크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도 좀 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 좀 상황을 제가 아는 선에서 네. 좀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네이버는 카카오만큼 많이 빠지지 않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반토막은 났었어요. 맞습니다. 반토막 정도 예. 난 상태에서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은 안 깨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갑자기 그 북미에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당근마켓이라고 네, 볼 수 네. 있죠. 포시마크 인수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그때 네.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가지고 네, 네, 순식간에 주가가 그때 최저가 기준은 15만 5천 원까지 네.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최근에 약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좀 주가가 레벨 다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포시마크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인수하면서 이제 외국인들 많이 팔고 공매도 치면서 뭐 특히 뭐 시티 증권에서 이제 매도 의견 내고 이러면서 떨어졌는데 결론은 이제 너무 비싸게 샀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예.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제 자 네이버가 이게 포시마크를 인수했다고 하니까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너무 비싸게 샀다고 막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애널리스트들이 이 거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저는 애널리스트를 별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포시마크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뭘 알겠고 사실 또 이 네이버가 포시마크와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뭘 알겠고 사실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믿고 막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일단 그 네이버의 그 경영진, CEO들을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네이버의 CEO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네이버의 CEO가 그 이후로 이 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을 했거든요. 자, 이제 보면은 최시현 대표가 이제 말을 한 거 보면은 작년에는 매출이 포시마크의 20%에 불과한 디밥이라는 회사도 16억 2천만 달러에 인수된 만큼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16억 달러에 인수한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외국에서도 이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디밥이라는 업체는 그 포시마크에 비해서 매출이 20%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에 다른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거래 자체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쁜 거래는 아니고 잘한 거죠, 거래를. 근데 이제 또 포시마크는 현금을 4억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의 인수가는 이제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싸게 인수한 셈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수연 대표는 리셀, 이 중고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31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는 시장의 태동기이고 그래서 매우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가 신규 사업을 진출할 때 고려하는 것이 첫째 글로벌인가, 둘째는 그 시장에서 1등을 할 것인가. 사실 이거를 고민하는데 포시마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026년이면 312조 규모로의 성장을 하는 분야에 1조 7천억을 들여서 그 분야에서 글로벌 1등하는 업체를 샀다. 그럼 이것이 이제 애널리스트 말대로 과연 그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이냐? 최수연 대표의 말대로라면 잘못된 의사결정은 아닌 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은 이 거래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막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이버의 경영진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거래를 파악할 수가 없고요.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이 거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네이버는 지금까지 사업을 아주 잘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 이해진 창업자를 비롯한 네이버의 경영진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돌아가서 삼성전자 얘기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1983년 2월 8일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 유명한 도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 뉴스를 접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삼성전자 주식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나오면서 그 당시 삼성전자 주식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 뉴스가 지금 터진다.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 주식은 하한가로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 망한다고 다 팔라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1983년 도쿄 선언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삼성전자의 그룹 내부 임원들이 반도체 사업 진출하는 걸 적극 지원하고, 뭐 국가도 지원하고 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출발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반대입니다. 삼성그룹 모든 임원들 100%가 다 반대했습니다. 네. TV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첨단이냐. 사실 이런 그 분위기가 많았고, 그래서 위험하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은 삼성그룹 내부에 사실 한 명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오로지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두 사람만 성공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반도체 사업 진출하면 삼성그룹 망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도 타격이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요. 네. 미국의 인텔은 삼성 이병철 회장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했고요. 일본의 미쯔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 뭐 아실 겁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 작은 내수 시장, 취약한 관련 산업, 부족한 사회간접 자본, 삼성전자의 열악한 규모, 빈약한 기술 등 5가지를 성공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없는 삼성전자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자, 이병철 회장께서 이제 도쿄 선언을 했을 1983년으로 돌아가면,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사업을 진출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CEO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 반대로 1969년에 설립이 됐는데 일본 산요전기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근데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그 전자회사들의 반발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제시한 게 자기가 만드는 제품의 85%는 수출하고 15%만 국내에서 팔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 전자회사들이 테레비, 라디오 단 한 대도 국내에서 팔면 안 된다고 극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하는 수 없이 생산량의 100% 전량을 다 해외에 수출하는 조건으로 공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한 대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국내 가격 시세는 국제 시세보다 3배가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품을 파는 기존 회사들은 이게 노다지가 났었는데 이런 노다지 시장을 삼성전자하고 나눠 먹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삼성전자는 전량을 해외에 수출하게 됐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막 새로 설립한 회사의 제품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3분의 1에 이제 해외 판매를 하는 그런 여건이 됐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1983년에 이미 국내 전자회사 중에서 최고의 전자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즉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CEO로서 굉장한 역량을 발휘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1983년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때 삼성전자의 CEO를 한번 믿고 기다려볼 수가 사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겁에 질려서 이제 주식을 팔기보다는 CEO를 믿고서 장기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아니다 싶으면 좀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CEO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있냐 없냐 사실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그 인터넷에서 다음이 압도적인 1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아요. 그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이 경영을 잘해서 지금은 네이버가 압도적인 1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영진이 지금 창업자가 아직도 경영에 관여하는 네이버의 경영진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시마크를 잘 인수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애널리스트들도 모르겠는 사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네이버 경영진이 잘 해왔는지 이건희 회장같이 잘 해왔는지 잘 해왔지 않았는지 사실 그걸 보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잘 해왔다고 생각하면 그냥 일단은 믿고서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가 이제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나온 그 회사의 대표를 2번을 했었는데 한 번은 제 회사였고 한 번은 이제 다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거기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그냥 대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해본 사람은 그 회사의 CEO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사실 그 회사의 전부입니다. 그 CEO가.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저희 같은 소기업은 또 대기업과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대기업의 절반은 CEO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것도 CEO의 역량이고 2011년에 7조 원 적자가 나던 소니가 6년 만에 10조 원 흑자로 나는 소니로 탈바꿈한 것도 히라이 가즈오라는 CEO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 있어서 CEO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비중을 둬서 투자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주가, 뭐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그런 성장성을 사실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 CEO들이 그가 이제 걸어오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부분에 또 진출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는지 그런 역량들을 잘 파악을 한다면은 확실히 그 기업이 미래에 있어서도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카 같은 업체가 미래의 성장성이 어떠냐, 투자할 만하냐, 사실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초기 기업은 그 어떤 기업의 그 사업 모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CEO의 역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판단할 때는 CEO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사실 그거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제가 책을 봤는데 계열사 사장들한테 이제 10년 후에 사업을 대비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 이게 CEO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건희 회장한테 딱 보고를 했는데 10년 후에는 뭐를 하겠다 이런 걸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니 1년 앞도 못 내다보는데 무슨 10년 앞에 이런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니네가 어떻게 하냐. 내가 10년 앞을 보고서 준비하라고 한 거는 그런 인재를 확보해라. 사실 그런 지시였는데 너희들은 뭐 엉뚱하게 딴짓을 하고 있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기업에 있어서 사실 사람, 인재, 사실 뭐 기업의 절반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과거의 뭐 그런 행적들, 뭐 대표적으로 뭐 라인 같은 경우에도 성공을 시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웹툰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M&A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국리 최대 무슨 뭐 소설 뭐 플랫폼 같은 그런 업체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는 잘 가고 있다.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됐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예, 경영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움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시장이었고 또 야후라는 업체가 한국에 진출해서 뭐 야후가 1등을 하네, 다움이 1등 하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네이버가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은 압도적인 1등이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경영자로서 경영 능력을 발휘했고 저희가 인정해 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해진 의장이 계속해서 이제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최수연 CEO 맞나요? 최수연. 네. 최수연 CEO 같은 경우는 M&A 전문가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둘의 조합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이해진 그 창업자의 역량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일단은 CPI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일단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이슈에 따라서 이게 원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였는데 CPI가 꺾이면서 내려갈 것 같네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언제부터 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고요.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고 또 사실 큰 관심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주식을 볼 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언제부터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장기적인 주가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가 성장해서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언제 올라가냐의 문제일 뿐이 결국은 올라가는 거고 회사가 성장을 하지 못하면 설사 단기적으로 올라도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의미 있는 반등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가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회사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작년에 큰 시세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합니다. 이제 한 번 시세를 준 종목들은 몇 년간 오르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주식 전문가들이 보면 유튜브 나와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엄청나게 시세를 준 맞습니다. 종목들은 한 최소한 몇 년간은 계속해서 길 수밖에 없으니. 근데 이거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몇 년 동안 보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경우 이 경우는 주가가 다시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당연히 거들떠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시세를 줬기 때문에 거들떠보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적이 그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거들떠보지 말아야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이 더 좋다 그거보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당연히 이제 거들떠 봐야죠. 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책에 쓴 내용 중에 일부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무슨 말인지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포스코 월봉입니다. 2007년에서 2014년. 포스코가 이제 블루칩 열풍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상승을 해가지고 2007년에 76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이제 잘 나가던 주가가 2007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는 15만 5천 원까지 무려 80%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한 번 시세를 준 종목은 절대 찾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80%가 하락했으니까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몇 년간 빌빌거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블루칩 열풍 사실은 이제 그로 포스코가 같이 상승을 할 때 주식 시장을 이끌던 쌍두마차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큰 시세를 준 종목은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도 이 포스코 열풍에 볼 때 같이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크게 그 후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세를 준 종목은 오르지 못한다는 전제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게 오르면 그게 맞다면 삼성전자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2007년에 2014년. 삼성전자 2007년에 최저가가 8,060원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2016년에는 36,6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포스코는 80%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354%가 상승을 했습니다. 즉 동시에 이 블루칩
그 바람을 일으키며 주도주 역할을 했던 포스코는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354%가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실적입니다, 실적. 자, 보시면 포스코는 2007년에 당기순이익이 3조 7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5년에는 1,000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진 거고, 삼성전자는 2007년에 7조 2천억 원의 흑자였는데, 당기순이익이 2015년에는 19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시세를 줬다고 떨어진 게 아니고, 실적이 안 좋아져서 떨어진 겁니다. 자, 이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990년대에 정보통신 바람이 불어서 SK텔레콤하고 데이콤이라는 주식이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코스닥도 없을 때고 정보통신 관련 주라고 하면 사실상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SK텔레콤은 그다음에 그 당시 한국이동통신이었고 이름이 그다음에 이제 데이콤은 지금 LG유플러스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4만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액면분할이 4,000원인데 그냥 편의상 4만 원으로 말하면 4만 원짜리 주식이 한 30만 원 이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데이콤은 2만 원 하던 게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둘이 이제 정보통신 주도주라고 해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콤은 그 후에 15만 원짜리가 7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은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횡보를 했고요. 그러면 큰 시세를 준 종목이 이제 몇 년간 시세를 못 준다 그러면 이제 둘 다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콤은 그 뒤로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가격을 회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SK텔레콤은 그 후로 10배가 더 올랐습니다. 4만 원짜리가 40만 원이 돼서 계속 거기서 횡보를 하다가 그 후에 또 상승을 시작해서 4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왜 그랬냐면 데이콤은 실적이 적자였지만 SK텔레콤은 폭발적으로 그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이버가 작년에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주가가 오를 수 없다. 그래서 거들떠보면 안 된다. 사실 이런 거는 잘못된 설명이고 오로지 네이버의 실적과 성장성으로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가 실적과 성장성이 좋으면 SK텔레콤과 같이 더 오를 수 있는 거고 실적과 성장성이 안 좋으면 데이콤과 같이 꼬꾸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라 그러면 그 네이버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오늘 네이버의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검색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근데 요즘 구글의 점유율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도 60% 이상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둘째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매년 최소 2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분야인데, 그 아마존도 이 물건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클라우드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회생시킨 것도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향후 반도체가 업그레이드되고 자율주행이 시행되면 클라우드가 핵심 축이 되는데 네이버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선도업체입니다. 작년에 그 미래셋 박현주 회장께서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박현주 회장께서는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자들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웹툰입니다. 웹툰은 이미 네이버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웹툰은 이제 전 세계 110개국에서 네이버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남미에서 이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 독일어, 뭐 태국어까지도 심지어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글로벌 이용자 빈도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웹툰은 그래서 이미 이제 글로벌 플랫폼인데 제가 왜 네이버 웹툰이 네이버의 성장성에 중요한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때 SK텔레콤에서 그 미국 할리우드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할리우드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고 인맥도 제대로 이제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엔 영화팀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국내 영화에만 집중을 할 때고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SK텔레콤 자문역으로 해서 이 SK텔레콤 할리우드 진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 저한테 왜 이 할리우드 진출 역할을 맡겼는지 사실 궁금하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여러 편 만든 경험이 있는데 이 영화 이름 되면 이제 다들 아실 만한 그런 영화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몇 편 만든 후에 저는 할리우드 가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결심을 한 게 영국에 가서 제가 시나리오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데드 캠프라는 영화를 연출했던 랍 슈미트 감독이라는 미국 감독을 스카우트했고, 네. 그리고 이제 주연 배우도 감독과의 인연으로 그 영화의 주인공을 제가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그 정부에서 촬영 보조금을 많이 주는 그 당시 콜롬비아에 가서 촬영을 하려고 이제 콜롬비아 정부 측하고 이제 협상을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투자였어요, 투자. 우리나라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외국 감독을 고용하고 외국에서 촬영하고 외국 작가가 쓴 그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게 되면 법적으로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돈만 쓰고 이 영화를 못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 제 얘기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쓴 게 조선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영화사가 영화를 만든 사람이 주체가 돼서 영화를 만들면 됐지 왜 뭐 외국 감독 고용을 한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게 하고 뭐 외국 시나리오를 사용한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게 하냐, 이거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 때 외국 부품을 사도 삼성전자가 만들면 국산이지 그걸 외국 부품을 쓴다고 못 만들게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논리로 계속 얘기를 했고 한 10번 이상 그 정부도 만났고 나중에 장관도 만나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설득을 했더니 이제 정부 입장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요구대로 외국 감독이나 뭐 배우가 주연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 국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규제를 풀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보고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하나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고를 냈습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전자신문에 기고를 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그 기고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영화사가 외국에 나가서 영화를 만들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는 글로벌화에 약간은 기여를 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 당시 할리우드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할리우드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맥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감독이나 프로듀서들과 상당한 친분도 갖게 됐고, 그런 이유로 이제 제가 SK텔레콤에 가서 이제 그 할리우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좀 관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 할리우드에 가서 가장 먼저 미팅을 한 게 마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SK텔레콤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마블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내부 사정, 둘째는 마블이 가진 IP, 즉 지적 재산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때문인데, 그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내부 사정이 뭐냐면 그 당시 그 회사의 대주주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물려줄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지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거의 생각을 했는데, 만약 SK텔레콤하고 협업을 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SK텔레콤에서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혹시라도 뭐 M&A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둘째는 이제 IP 사업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텐트폴 영화가 이미 대세가 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두세 개 작품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영화가 뭐냐면 이 캐릭터. 이미 관객들한테 익숙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영화들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그렇죠. 이런 캐릭터를 등장시키면 최소한 영화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 힘으로 영화가 이렇게 흥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연 배우가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마블의 그 캐릭터들입니다. 네. 그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뭐 엑스맨, 헐크, 판타스틱 4 이런 화려한 캐릭터들이거든요. 자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제2의 마블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원래 마블 엔터테인먼트가 만화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39년 설립된 이 마블 코믹스라는 이 회사인데, 스파이더맨, 아이언맨과 같은 캐릭터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블 엔터테인먼트라는 영화 스튜디오를 설립을 한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네이버 웹툰도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중에서 미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캐릭터를 이제 개발한다면 제2의 마블 엔터테인먼트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마블 그 아까 코믹스와 같이 이러한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최수원 네이버 대표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웹툰 특유의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IP 간의 선순환을 실현해 몇 년 내로 미국에서 IPO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웹툰을 이용한 컨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에서 IPO를 하는 이유는 할리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괜히 미국에서 IPO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리우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IPO를 하겠다.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웹툰을 통해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과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한 2개만 만들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계속 시리즈물을 만들 수 있고 막대한 이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머천다이징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도 크게 돈을 벌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프로듀서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드라마 1개만 프로듀서가 잘 만들면 평생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야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일본 사업인데요. 제가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네이버 일본 사업입니다. 이제 지금 복잡해서 제가 이제 표로 정리를 했는데 일본에서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50% 지분을 가진 A홀딩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65% 지분을 가진 이제 Z홀딩스, Z홀딩스가 있습니다. 이 Z홀딩스 밑에는 일본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인 라인이 있고 검색 엔진 야후 저펜이 있고 전자상거래 앱체인 야후 쇼핑과 조조가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인 저펜넷이 있고 결제 서비스인 페이페이가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라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일본 최대의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대마에칸이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입니다. 대마에칸은 이용자 수는 인수할 당시에 320만 명, 시장 규모는 5조 원 정도 됩니다. 결국 1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메신저, 전자상거래 플랫폼, 페이먼트, 금융으로 이어지는 거대 플랫폼을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성장성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있는데요. 제페토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Z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적 유저가 이미 3억 명을 넘어섰는데 해외 이용자 비중이 95%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나이 든 세대보다는 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만큼 성장성도 크고 메타버스 수혜주라고 해서 요즘 보면 CG 회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랑 큰 관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오히려 이 진정한 메타버스 수혜주는 이 제페토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이제 테크핀 업체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는데요. 자, 페이먼트 시장을 세대별로 나누면 1단계는 현금, 2단계는 신용카드, 3단계 QR코드, 4단계 암호화폐. 사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신용카드의 상당 부분이 QR코드로 넘어갈 겁니다. 이미 상당 부분 이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매우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자, QR코드의 3세대 결제 시장은 누가 지배를 할까요? 예,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QR코드를 발급받았을 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다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QR코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거의 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향후에도 QR코드로 결제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대부분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통한 결제 시장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이제 네이버 쇼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 쇼핑은 현재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이 고객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다른 이커머스 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를 들면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쿠팡에서 그냥 물건을 사는 것보다 네이버 통해서 들어가면 더 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이버 통해서 들어가면 쿠팡에서 네이버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데 네이버는 그 보상을 받지 않고 다 그걸 고객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이 돈을 전부 나중에 이윤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네이버가 언젠가는 선회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네이버 쇼핑의 이익도 많이 늘어날 거고 네이버 전체의 이익 증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하이브와 공동으로 하는 콘서트 플랫폼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류의 영향력은 점점 더 글로벌화 될 거고 온라인을 통한 콘서트 시장의 규모도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사람들이 이제 한류 이 스타들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역시 한류의 창구가 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이 라인이 일본에서만 사업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대만에서도 이미 1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동남아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업에도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카카오가 카카오 여러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도 라인을 가지고 이미 이제 동남아에서 금융업에 진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도 상당한 기술력에 이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일반 로보틱스 회사보다 사실상 더 뛰어난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율주행 기술이 현대차가 더 발전했을까요? 네이버가 더 발전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모르죠. 당연히 현대차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기사인데요. 현대차, 네이버, 미래차 동맹, 네이버 자율주행팀 통째로 빼내다 결성. 이런 기사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현대차에서 네이버의 그 자율주행 그 대장을 빼와서 현대차 임원으로 이게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이버의 자율주행차 인원을 모두 현대차로 다 빼왔습니다. 그래야 이제 현대차로 이적한 그 네이버 자율주행팀 인력들이 현대차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데이터를 점검하는데 현대차 단독으로는 이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현대차 측은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에서 일하다가 현대로 온 사람들은 네이버의 기술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이버와 제휴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현대차가 네이버와 자율주행 미래차 동맹을 맺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가 아닌 네이버의 인력을 빼와야 했다는 것도 사실 좀 충격이긴 한데 더 나아가서 현대차 자체적으로는 자율주행을 할 만한 데이터 축적이 안 돼서 네이버와 반드시 제휴를 했어야 됐다. 사실 이런 것도 약간의 그 충격이긴 한데 어쨌든 다시 말하면 네이버의 자율주행 기술이 그만큼 굉장히 고도화되고 발전됐다. 이런 거를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 분야마다 굉장히 네이버의 기술이 발전돼 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이버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의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매도하고 그렇지 않고 해도 향후 계속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그냥 주식을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정은 저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이익인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네이버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하는 건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미는 있지만 다른 회사만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네이버는 최선을 다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도 아까 말했듯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윤을 일부러 내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웹툰 같은 경우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일부러 지금 계속 이익을 내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에게 돈도 많이 주고 독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정책을 계속 취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콜에서 김남선 CF가 IPO를 위해 건강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수익성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이제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영업이익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든 것은 다 실적에 좌우된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으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실적이 좋지 않고 성장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면 주식을 파는 겁니다. 수급인이 뭐냐는 건 다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오로지 하나 실적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유하시고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시고 사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차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포텐셜이라고 하는 잠재력, 성장에 대한 잠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실제로 예상한 대로 잘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거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사실 시가총액 10이 밖으로 살짝 밀려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거의 한 탑5 안에 들겠네요. 저는 이게 사실 시간의 문제지 그 네이버가 시가총액 2등으로 올라갈 걸로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장기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모르고요. 저는 이제 장기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렇게 큰 지금으로부터 어떤 사업 방향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그냥 뭐 평생 가지고 있을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시려고? 네. 네.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팔 때 많이 오르면 되는 거니까 사실 저는 뭐 이게 개인적으로는 안 오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뭐 카카오도 사실 네이버랑 비슷한 그런 길을 가고 있긴 하잖아요. 좀 약간 파워가 약하긴 해도.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중점을 두는 거는 글로벌화인데 카카오는 글로벌화가 사실 웹툰을 제외하고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그래서 카카오는 제가 사실 굉장히 쌀 때 좀 샀었습니다. 굉장히 쌀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그 당시 한 10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만 원 될까요? 네, 그때 사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플랫폼 기업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카카오 판 그 즉시 네이버로 그걸 이게 다시 네이버 이미 갖고 있었는데 다시 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네이버 이제 저는 마이너스인데 이제 지금 마이너스 안 나는 사람이 없겠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플랫폼 기업의 장기 성장성 지금 차근차근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최근에 빠진 거는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강력한 긴축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좀 성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같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진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주가는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2021년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볼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이 네이버랑 뭐 플러스 뭐 삼성전자 얘기도 살짝 나오면서 카카오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또 준비를 해오셔서 좋은 말씀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리신 영상을 제가 보니까 주식시장의 바닥은 이미 나왔다 그렇게 이제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얘가 이제 제가 한번 다른 채널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식시장 바닥이 언제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은 2018년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한번 참조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2018년하고 2022년은 주식시장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스닥 주가지수 최근 5년입니다. 2018년에 4번에 걸쳐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기술주들의 폭락이 컸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7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년하고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 하락을 하던 주가가 2018년 12월 21일에 바닥을 찍은 후에 본격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정고점을 넘어섰는데요. 그럼 2018년 12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 이걸 한번 보면요. 이날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시장에서는 0.5%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연준에서 0.25%만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래 2019년에 3번 인상하기로 했었는데 2번만 인상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통화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제 시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화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자마자 시장이 반응을 해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서 곧바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그때가 9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2018년과 마찬가지로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완화한다는 신호, 금리 상승을 억제한다는 신호를 보낼 것인데 그때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지수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정 금액을 소량씩 사는 분들은 뭐 계속 사면 되지만 좀 큰 금액을 한 방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그 연준에서 신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때 9월 달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연준에서 시그널을 이거다 하고 딱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연준의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실 이제 또 그 문제가 남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10월 21일에 연준에서 긴축 완화를 시사하는 시그널을 내보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네. 10월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실렸던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인데 이 기사는 기자가 자기 혼자만의 뇌피셜을 쓴 건 아니고 연준과 교감을 해서 쓴 기사입니다. 연준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제 알려줬다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 연준의 깊은 고민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는 힘든데 그렇다고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진퇴양난의 처지고, 그러니까 10월 21일 그때 기사를 보면 11월에는 0.75를 올리겠지만 12월에는 0.5%를 올릴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0.5만 올리니까 연준이 이제 그 인플레를 잡겠다는 의지가 약해졌다고 판단을 할 거라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에 폭등을 할 염려가 있는데 연준이 이것을 굉장히 염려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자, 이 기사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첫째,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준의 속내. 근데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고 인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이 폭등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더 심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연준이 처한 딜레마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이 기사를 통해서 연준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렵다는 고백을 사실상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통화 긴축을 완화해야만 한다는 연준의 시그널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21일에 이 기사를 통해서 바닥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곧바로 무조건 막 올라갔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직접 통화 긴축 완화의 뜻을 강하게 전달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거를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나왔다. 이제 즉 더 이상 하락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10월 22일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10월 21일에 바닥을 이미 확인한 것 같다. 이제 주가는 더 이상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제 의견을 피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인들한테도 주가 바닥 확인한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뭐를 사면 좋겠냐고 해서 지수 관련해서 가장 안전하게 코덱스 200. 그러려면 이제 삼성전자, 성장주의자, 지수의 영향력이 큰 네이버 그 당시에 이런 것 좀 사면 낫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이제 10월 21일이 요때고, 예, 다우존스 지수는 요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연준이 피벗을 선언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거다라고 네. 하면서 경기 침체 확인 도장을 찍어준 거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약간 비관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반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거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냐면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나 또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네. 너무 이제 거시적 지표에만 저는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시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 이제 탑다운 방식이 있고 뭐 바텀업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탑다운 방식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거시 경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섹터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바텀업은 이제 어떤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이 이제 저평가되고 상승이 예상되면 이제 투자를 하고 이러는 건데
저는 이제 연준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하는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고 오로지 기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기업이 상승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 기업이 상승력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 거고 사실 이런 전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의 그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미시 경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거시 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거시 경제 요소들에 대해서는 항상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참고만 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수가 꼬꾸라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맞아요. 네. 아무리 섹터가 성장성이 없어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을 보니까 주가가 7배가 올랐던데 그럼 뭐 그동안 지수가 뭐 7배 폭등을 해서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라면이 뭐 큰 성장성이 있어서 7배가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의류 사업이 큰 성장성이 있어서 F&F가 뭐 10배씩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기업의 경쟁력과 실적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어떤 자꾸 이렇게 너무 거시적인 지표보다는 어떤 기업을 잘 분석해서 삼양식품 같은 회사를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피터 린치가 이제 출근할 때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던킨 도너츠 앞에 줄을 서 있는 걸 보고서 던킨 도너츠 공부를 해서 10배에서 15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는 이걸 이제 생활의 발견이라고 했는데, 이제 피터 린치가 어느 날 이제 딸과 쇼핑을 갔을 때, 딸이 이제 어떤 매장을 갔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겐 매장이었나, 하여간 어디 매장이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피터 린치가 그냥 넘어갔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식이 엄청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제 바빠서 쇼핑을 잘 못 가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쇼핑을 갈 때는 딸이 어느 매장을 첫 번째로 가는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쇼핑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딸이 제일 먼저 어딜 갔냐면 더 바디숍 매장으로 달려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그 기업을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을 사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피터 린치는 예를 들면 이제 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 양극형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 웨스턴 메가프로 폴리 실리콘 에미터, 이런 어려운 말들이 들어간 회사 사업은 일반 투자가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회사에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생활의 발견 전략을 이용하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피터 린치는 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소방관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뉴잉글랜드 지역 소방관이 그 지역의 탐브렌즈 공장이 굉장히 큰 속도로,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는 걸 보고 회사가 번창하지 않는 거라면 이렇게 크게 확장할 리가 없다. 그래서 5년 동안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재벌 100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덧붙이는 말이, 만약에 이 소방관이 애널리스트나 주식 전문가한테 이 회사를 주식을 살까 물어봤다면 보나마나 사지 못하게 했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다행히 물어보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주식을 샀고 그래서 100만장자가 됐다.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라는 말 너무 믿지 말라. 사실 피터 린치는 그 책에서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브렌즈라는 회사가 아마 지금 P&G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 2020년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왔고 무차별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금년에는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서 무차별적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회사가 경쟁력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가 좋으면 오르고 안 좋으면 떨어질 거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옥석 가리기가 돼서. 그래서 지금은 거시보다는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그런 발언도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재밌는데, 뭐냐면은 연준이 피봇을 선언을 하면은 가장 먼저 급등할 자산으로 뭐 기타 뭐 이런 성장주나 그런 주식보다도 비트코인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제 유튜브에서 향후 유망한 자산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유망한 주식으로는 성장주를 꼽았습니다. 근데 영상을 곧바로 올린 후에 FX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멘붕이 살짝 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언급했던 시기는 그 FTX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FTX 사건 이후로 비트코인은 당분간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6개월간은 좀 보수적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FTX 사건이 터지기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비트코인을 유망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연준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2%까지 떨어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만 믿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그 손송원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손 박사님은 미국에서 경제 예측을 가장 잘하시는 분으로 여러 번 뽑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인플레를 2%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거는 연준의 희망사항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 박사님은 아마도 4%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본심으로. 네. 그런데 4%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에 민감한 자산을 사야 됩니다. 저는 그런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했고 주식에서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비트코인은 인플레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해지 자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이 인플레보다 더 민감한 게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플레가 발생되면 비트코인은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금리가 오르면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연준이 금리를 이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인플레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금리 상승은 억제되고 비트코인에 플러스가 되는 인플레는 높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유망 자산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 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속성입니다. 네. 사실 딱 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원래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인플레 해지 자산이지만 금리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오르면 이게 힘을 못 쓰는데 이게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리기 힘들다고 이미 연준에서 고백을 해버렸는데 인플레는 계속 높은 상황이 되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요거 지난번에 여기 달란트 와서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네. 이게 이제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상승 초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금색으로 된 게 금의 움직임이고 이제 이게 검은 게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인데 그 비트코인은 그 ETF가 승인되는 순간부터 본격 큰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이 ETF가 생기고 나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성장 이게 좀 불안할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향후에도 이 성장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거래소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코인. 네. 이 거래소 코인이 수시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다른 로버트 기요사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 네.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렸을 때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이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다 쓴 치약 그 튜브를 이제 모읍니다. 그때는 이게 그 금속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그걸로 동전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그거 그렇게 한 건 너 불법이야. 네가 돈 만드는 거 불법이야.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하거든요. 돈 만드는 게 불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안 합니다. 근데 거래소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코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네가 스스로 그렇게 화폐를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를 하고 그걸 담보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런 코인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연쇄 부도를 맞게 됩니다. 예, 이번 FX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비트코인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래소 코인들이 규제를 통해서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이런 코인을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빗썸이 2018년인가 한번 만들려고 했다가 금융당국에서 이제 강력한 그 제지를 해서 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안 만든 게 굉장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빗썸이나 업비트는 그래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을만 하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은 사실 파월이나 내지는 뭐 연준이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냥 알고 있는 2%대로 되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쉽지도 않으니 맞습니다. 약간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용인을 해줄 수가 있다.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한테는 좀 좋은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 자체가 예전에 그 뭐 백서에서도 대충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양적 완화 때문에 네, 달러 가치가 막 휴지 조각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사실 해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맨 처음에 약간 시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확실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FTX 사건이 터져서 이게 당분간은 좀
이게 쉽지 않을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권하지 않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최근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 또 더 많이 사 모을 생각입니다. 오히려 싸게 사실. 예. 이게 사실 이게 뭐 펀더멘탈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 비트코인에 무슨 뭐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든지 약간 그런 이슈면은 이게 펀더멘탈이 문제긴 한데 이건 약간 수급적인 문제라서 네. 뭐 길게 본다면은 뭐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입장에서. 남한테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걸 일로 인해서 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그런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바더기를 한번 거치고 오히려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근데 모든 분야가 다 저는 혁신을 하는 분야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뭐 도덕적 비난, 뭐 당연히 도덕적으로 비난은 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혁신의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고서 혁신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네. 대형 증권사가 이제 성장주로 뭐 부각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영상도 또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이 영상을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때도 9월인데 이때 이제 지수가 연일 그 하락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섣불리 주식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두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막 20%씩 폭락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또 본업에도 지장이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 9월에 주식을 사고자 한다면 차라리 막 다른 거 사지 말고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하락 가능성은 적은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대형 증권사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즉 하락 가능성은 낮은 주식인데 2023년에 한 차례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는 주식으로 저는 대형 증권사를 9월 달에 생각을 했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 보시면요. 2023년에 대형 증권사가 그 상당한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년 상반기에 대형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에 관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 거래에 뛰어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건데 그 다음날 이제 물론 대형 증권사들이 다 부인은 했습니다만 저는 뭐 그거 부인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세우는 건 100%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첫째로 작년 가을부터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네. 지난 정부는 암호화폐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제도권 내의 증권사들이나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추가 입법을 통해서 규제가 명확해지면 그 누구든지 떳떳하게 이제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제도권 증권사들이 그래서 떳떳하게 이 사업에 뛰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둘째, 가상자산 거래는 대형 증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라는 것이 주식 거래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증권사들한테 쉬운 일이고 또 고객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미 계속 해온 거기 때문에. 셋째,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체되어 있는 증권사의 그 수익성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분야가 가상자산 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그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대표적인 증권사인 삼성증권, NH증권 실적을 비교해보면 영업이익이 그 삼성증권은 업비트의 40%, NH투자증권도 역시 4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게 그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진출하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를 넘어서 단번에 1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를 더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증권을 더 신뢰할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저 같으면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삼성증권으로 옮길 것 같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증권사 쪽으로 거래를 많이 옮기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전부 증권사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 단번에 1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성도 굉장히 뛰어난 분야인데
사실 뭐 어떤 사업이 그 뛰어들자마자 1등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여기서는 대형 증권사들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 2023년에 대형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대형 증권사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형 증권사가 내년에 좀 좋게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소형 증권사가 아니고 대형 증권사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안 돼가지고 진출하기가 쉽지 않겠다. 아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삼성증권, 뭐 미래셋 이런 거겠죠. 이러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PF 많이 걸려 있는 증권사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 외에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 이제 9월에는 증권주들이 굉장히 하락을 하던 때였는데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2,500원 정도를 올해 배당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가 배당률 7%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은 배당을 주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고 하락을 해도 금방 회복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제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시장에서 그래도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이런 대형 증권사에 한번 사보면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내년가면 열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그리고 갖고 있으면 또 7% 배당도 받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제가 그래서 했었습니다. 네. 약간 좀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길게 봤을 때 의외의 성장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년에 이렇게 일정 부분 사실은 시장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9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배당도 많이 받으면서 내년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종목이 뭔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대형 증권주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현 상황에서 한 1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어떤 주식들로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저는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화재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식 투자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투자자마다 다 다른 답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주식 투자의 본질은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예를 들면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르는 이유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가 진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치고 그럼 주주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주주한테는 오로지 뭐 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많이 오른다고 제가 뭐 그 회사에서 무슨 큰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 오르는 이유도 배당, 내리는 이유도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호재가 나오면 주식이 빨리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호재가 나오면 회사의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많이 벌어서 많은 배당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고, 이 악재가 나오면 회사의 그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업의 타격이 와서 앞으로 이게 수익성이 줄어들어서 적어져서 배당을 줄 수 없다는 실망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화재 같은 종목이 주식 투자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삼성화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화재입니다. 1992년에 주가가 보니까 2,765원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코스피가 288% 상승을 했는데 삼성화재는 7,300%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렇게 큰 상승을 했다는 점이 아니고요. 배당입니다. 삼성화재는 매년 10,000원을 배당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1992년에 삼성화재를 1,000,000원어치 샀다. 그러면 3,616주를 샀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배당을 3,600만 원을 매년 받습니다. 자, 30년 전에 1,000,000원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삼성화재 주식을 샀더니 지금은 매년 3,600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샀더니 매년 지금은 3,600만 원을 받아서 노후 준비는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때 1,000만 원 투자했으면 뭐 국민연금이고 퇴직연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주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성장주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지금은 배당을 주지 못하지만 성장주니까 회사가 빨리 성장해서 삼성화재나 SK텔레콤 같이 나중에 큰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성장주에 열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도 성장주가 훨씬 빠르게 많이 오릅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피터 린치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입증을 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자, 요거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매년 20%씩 성장하는 PER이 20인 기업이 10%씩 성장하는 PER이 12인 기업보다 훨씬 낮다는 걸 이제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 회사가 이제 매년 20%씩 성장하는 PER이 20인 기업이고, B는 매년 10%씩 성장하는 PER이 10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같은 PER을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후 A 회사의 주가는 6배가 상승을 하고요. B 회사의 주가는 2.6배만 상승을 합니다. 근데 결국 PER이 높더라도 성장률이 높은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료도 찾아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미래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삼성화재나 SK텔레콤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은 그런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할 종목. 사실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 가치주 성장주 나오는데 저는 네. 뭐 시류에 따라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성장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님의 책을 보면은 이 노후 준비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 또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 네. 그래서 이제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약간 투자만 섹터? 뭐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투자 성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투자자가 선택하는 답에 따라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뭐 공격투자형 이렇게 되는데 점수가 20점 이하면 안정형, 80점 이상이면 공격투자형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만약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건데 당연히 이것도 이제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기대 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사람과 무려 24.9점, 25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 주위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20%만 손실 보면 아니고 멘붕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번업도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냥 굉장히 막 안절부절하게 되고 매사에 짜증나고 그러다가 한 30% 떨어지면 무조건 선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견디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아무리 뭐 장기 투자가 어쩌고 회사 본질가치 어쩌고 이런 거에 다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이제 금리도 높아졌으니까 차라리 뭐 예금을 하는 게 낫다 이런 분들은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게 질문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섹터, 기업.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향이다. 본인의 성향. 예,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해서 원금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은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괜히 손실 보면 번호까지 시장이 생긴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안정 성향의 투자자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크게 지지 않는 분들. 그래도 이제 원금 손실은 약간은 괜찮다.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안전하면서도 배당률이 은행이자를 넘어서는 종목을 이제 추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달란트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투자한 이유로 지인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달란트 네. 보고 전화한다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유명한 배우들의 매니지먼트를 했던 분인데요. 연예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가깝게 지내다가 이제 좀 뜸하게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달란트를 보고 이제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자기가 이제 주식 투자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모처럼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반쯤은 파이어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수원 광교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광교로 이제 달려갔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점심을 사겠다 그래서 이제 그 광교에 있는 상가를 갔는데 그 상가가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가는 여기가 그냥 주말만 되고 휴일만 되면 그냥 이게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사람으로 꽉 차서 장사가 아주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상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야, 멋있네요. 네. 근데 이 자산을 가진 게 미래에셋 맵스리츠입니다. 네. 미래에셋 맵스리츠는 광교의 상업시설 딱 요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한테 이제 공간 임차를 주고 GS 리테일이 다시 롯데 쇼핑에게 임차를 준 구조고요.
그래서 리츠 입장에서는 이런 우량 자산은 공실의 우려도 없고 그리고 매년 2%씩 임대료가 상승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이 뛰어난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 리츠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리츠가? 맞아요. 네. 최근에.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높아졌는데 현 시가 기준으로 한 거의 9% 가까이 됩니다. 9%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안전 자산을 갖고 있는 데가 이제 9%. 근데 지금 저축은행 금리가 6%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금리가 계속 유지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네. 이제 이게 한 뭐 1, 2년 후에는 금리가 하락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6% 저축은행 금리를 뭐 이렇게 받는 상품에 가입을 했다 해도, 그게 이제 나중에 한 2년 후에 다시 또 이제 그 돈을 또 이게 저축은행에 가입할 때는, 그때는 뭐 1%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즉 영성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리츠는 제가 보기엔 이제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를 해놓으면 계속 그 9%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네.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1억 원을 가지고 투자하면 자 30살인 사람이 네. 30살인 사람이 1억 원을 투자하면 네. 매년 9%의 배당을 받는다면 세금 계산 안 하고 네. 자 30년이 지나서 60세에 은퇴한다 그러면 이 돈이 13억 2,70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금 손실을 조금 감안할 수 있는 사람, 하락이 가도 약간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런 것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저는 그 원금 괜찮다, 뭐 20-30% 까져도 괜찮다 성향이.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성장주를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러면 나중에 훨씬 더 크게 성장해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을 투자했을 때 이제 20년인가요? 30년? 30년. 그게 이제 연평균 9%로 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률이 임대료가 이제 2%씩 오른다고 이제 네. 약정이 돼 있으면 더 오르겠네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9% 정도. 알겠습니다. 이거 뭐 미래 맵스 리츠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추가적으로 다른 이슈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 맞습니다. 투자 대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그냥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도 아니고 정말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고르고 골라서 투자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실제로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는데 주말만 되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이게 약간 과장하면 발 디딜 틈도 없다고 하니까 뭐 이게 저는 당분간은 이게 여기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뭐 리츠는 별 문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노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후 자금 한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 노후는 한 10억 원을 일단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근데 왜 10억 원이냐면 만약 이 10%를 10억 원을 확보하면 4%의 법칙에 의해서 평생 파산하지 않고 여유롭게 인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의 법칙은 윌리엄 벤젠이라는 이 캘리포니아의 그 재무설계사가 고안한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그 퇴직한 첫 해에 노후 자산의 4%를 사용하고 그 후로도 4%의 물가 상승률을 더한 금액을 계속 인출하면 노후 자산을 최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법칙인데요. 자, 그럼 지금 100세 시대인데 나중에는 뭐 100세 이상 110세도 살 수 있고 그럼 30년만 유지하면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 4% 수익만 거두면 이 돈은 영원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를 찾아 쓰는데 수익률이 4%면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항상 원금은 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후 자산이 10억 원이면 이의 4%인 4천만 원을 매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333만 원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4%로 계산해서 얼마를 모으면 되는지 이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350만 원이 필요하면 10억 5천만 원을 모으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뭐 현금으로 10억을 모으는 건 힘드니까 제가 말하는 현금으로 10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자 맞벌이를 했던 A씨 부부가 은퇴 후에 국민연금으로 2,400만 원을 받는다면 자, 추가로 1,6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억만 모으면 되죠. 왜냐하면 4억의 4%가 1,600만 원이니까. 만약 이게 B씨 같은 경우에 맞벌이가 아니어서 국민연금으로 매년 1,200만 원을 받는다면 추가로 2,800만 원이 필요하고 그럼 7억을 모으면 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실 분들은 이제 주택연금을 감안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A씨가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택연금으로 매월 107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는 1284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A씨 같은 경우에는 연간 316만 원의 현금 흐름만 만들면 됩니다. 노후 자금으로 7,900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를 그러면 자 이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4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는 네이버에서 복리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A씨 같은 경우에 4억 원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A씨가 30세다. 그러면 60세부터 쓴다. 그래서 30년간 투자한다. 그럼 매달 57만 5천 원을 적립하고 4%의 복리로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60세에 4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매달 생활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든 후에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뭐 100억을 벌었네, 200억을 벌었네, 저는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안 가고요. 네. 그 현금 흐름을 500만 원 만들었네, 1000만 원을 만들었네,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눈이 갑니다. 네, 꼭 현금 흐름을 만드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라고 해도 그게 이제 전부 다 현금이 아니고 재산만 많지 나의 뭔가 월소득이 없고 캐시플로우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저희 주변에도 약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약간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꾸준히 들어오는, 그래도 내가 이제 뭐 자산이 있어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이유가 이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안정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캐시플로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좀 나이 좀 먹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판단하기엔 상식이 아닌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도 저는 그런 것들을 가끔 느끼거든요. 자, 이 궤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오르는 것보다 주식은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돈을 벌기가 더 쉬운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네이버를 갖고서 예를 들면요. 자, 2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네이버를 자, 꼭대기에서 40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A라는 투자자는 이거를 44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10% 먹고 이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B라는 사람은 매도를 하지 못해서 15만 원으로 떨어질 때까지 네이버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돈을 더 벌 가능성이 크냐? 저는 매도를 하지 못한 B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처음부터 돈을 몰빵해서 사지 않습니다. 되게 보면요. 처음에 일부만 좀 들어가죠. 그러다가 사자마자 그 종목이 오르면 야, 좀 더 살 걸, 더 많이 살 거라고 후회를 합니다. 맞아요.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이제 10% 20% 올라가면 팔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되면 확보한 물량이 많지 않아서 돈을 큰 이익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네이버를 샀다. 근데 그 주식이 떨어지면 이제 물을 타게 됩니다. 잘 모르는 주식이면 물을 못 타지만 자기 확신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공부해서 산 주식이면 물을 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후에 주가가 오르면 훨씬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주식 투자가 훨씬 만족할 만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를 40만 원에 산 투자자가 38만 원에 물 타고요, 35만 원에 물 타고, 30만 원에 물 타고, 28만 원에 물 타고, 25만 원에 물 타고, 20만 원에 물 타고, 18만 원에 물 타고, 15만 원에 물 탔었는데, 또 물을 타기 위해서 생활비도 줄여요, 또.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나중에 포텐이 터져가지고 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 물량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식의 투자가 사실은 훨씬 더 돈을 벌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종목이 상승할 것 같아도 안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그냥 조금씩 찌질하게 사봐야 그 돈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거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물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물량을 확보했느냐. 사실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어치 뭐 10배 올라봐야 1000만 원인데 1억 원어치가 10% 올라가면 그것도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1000%하고 이게 10%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물렸다고 가슴 졸이거나 실망할 필요 지금 없고 다들 물려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좋은 종목을 선택했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이런 때 좋은 종목이랑 물 타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안겨준다. 사실 약간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뭐 오늘 살펴본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
최근에는 워낙 이 매크로 이슈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변동성도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나 뭐 전문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주식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만한 그런 기업을 싼 값에 잘 모으면서 아주 크게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본질로 돌아갔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 너무나 이 장세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정말 좋게 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또 사 모아가기 좋은 시기긴 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또 저자님의 아이디어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또 책도 출간하셨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100만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